제가 이 세미나에서 크게 7가지 부분 정도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그 독립신문으로 대표되는 그 개화기 구한말 시대를 살피고, 나아가서 그 세종조 때를 조선 초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 대한 그 마그나 카르타가 나온 부분을 잠시 비교한 후에 고려조 초기를까지 보는 것으로 그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강의에 가서는 그 영국, 미국의 법, 보통법으로 대표되는 그 보통법의 그 모양새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본 뒤에 다시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고대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각 경우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래 흐름을 조망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데 이 역사라는 것이 그 완결된 해답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항상 재해석되고 영원히 마침표는 없는, 완결된 답은 없는 것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고 하나의 시각이고 언제나 반론과 토론으로 열려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답인 것으로 마치 제가 제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치의 발전으로 보는, 그래서 오늘날 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데, 과연 우리 역사는 법치라는 것과 어떤 관련을 맺었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바로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19세기 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신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 법치라는 것이 어떻게 문제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흐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신문이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나오면서 당시 애국개몽활동과 그 자주독립운동의 이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그 독립신문 1897년 3월 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제가 독립신문에 총 3가지 그 예를 소개하겠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에 이 노랗게 된 부분을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법에부터 되죠. 거기부터 시작. 국법에 세받는 장정을 본즉 정부에서 백성에게 의뢰받아갈 것이 매결에 야읍에는 엽전 30냥이요 산읍에는 25냥이요 호포전은 춘추에 3냥씩이라. 안학군과 그 외 각도 각군에서들 칙령을 본체도 아니하고 구습대로 무명 잡세들을 그저 받으며 어떤 고을에서는 이왕보다도 더하게 잡세를 받는지라. 자, 국법이 있는 것이죠. 국법에 세받는 그 내용을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들판에 읍에는 엽전 30냥을 받도록 매결마다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서 이런 칙령을 무시하고 이 세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러 가지 그 세목을 붙인 잡세들을 그저 받고 더하게 잡세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 노란 부분을 보면 사람 둘이 올라와, 그래서 안학군에서 사람 둘이 올라왔습니다. 내부에 소지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불만 사항을. 그 자세한 사정을 말하였더니, 그랬더니 세 줄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되어 관장이 하는 일을, 자, 이게 저쪽에서 관청에서 하는 말입니다. 원통하다고 소지하는 것은, 원통하다고 이렇게 뜻을 펴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밉고 괘씸한지라.
이 소지 가지고 온 사람 둘을 곧 관찰사가 잡아 엄히 중치하라고 하였으니, 그 뜻을 펴러 이렇게 불쌍한 사정을 펴러 갔더니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밉고 괘씸하다고 엄히 중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노란 글씨 보겠습니다. 어떠한 백성이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부에 와서 호소하라 하여놓고, 말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호소를 한즉 호소한 것이 괘씸하다 하고 관찰부에 잡아가두고 중치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곧 백성을 속이고 법을 임의로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통한 호소를 한다고 벌을 줄 지경이면 백성이 원통한 일 있는 것을 말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일을 고등재판소에 가서 재판하여 결정할 일이라. 그런데 이 당시에 최초로 조선에도 고등재판소가 생겼습니다. 갑오경장 후에. 그래서 고등재판소가 있는데 여러 관원들에게 이렇게 무법하게 대접을 받은 백성들이 고등재판소에 갈 생각도 없을 터이요. 가겠냐 이겁니다. 관찰 내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잡아 가두는데, 그래서 그 고등재판소에서 이 일을 공평하게 하여 줄는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첫 번째 사례를 우리가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떠한부터 시작. 어떠한 양반들이 다시 구습을 시작하여 자기보다 세력 없고 지체 낮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형벌을 시고 또 무슨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소에 정하지도 않고 하인 불러서 잡아다가 어디다 가두어 두라고 하고 가둔 뒤에 결처도 아니하고 백성들을 유무죄간에 가두어 두니,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나라 관청도 아니고 일반 지방의 양반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1897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은 더 했겠죠. 예. 자, 그래서 물론 반상 간에 반상 그걸 가릴 필요 없이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소에 정하여 재판소에서 원피고를 불러 사실한 후 공평히 재판하여 결처하는 것이 나라 법률이라. 이제 독립신문에 개화된 분들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라 백성을 임의로 잡아가두고 재판 없이 형벌을 한다든지 연고 없이 무한하게 구류하는 것은 나라 법률을 멸시하고 임의로 천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자의적 구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함부로 잡아가두는 것이 법률에 있어서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1897년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1896년의 경우를 한번 보죠. 여기 시기적으로는 더 빠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란 글씨 상령부터 시작. 상령 군수 리정석이가 뇌물을 받고 송사를 그르게 결처한 까닭에 그 고을 백성 김치구가 서울을 와서 법무 대신이 길에 지내가는 것을 보고 그 원을 걸어 소지를 정하였으니 이전 같으면 어찌 감히 종신징역을 시키리요. 그런데 이때 한번 리정석이란 이 군수가 재판을 받아서 종신징역을 간 겁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것은 1896년에 이렇게 한번 잘 했는데 아까 전에 1897년에 그게 이어지지가 않았죠. 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 글씨 보면 백성이 되어 원이고 관찰사가 법 외의 일을 행하거든 그것을 받지 말고 법부에 고하여 그 원이든지 관찰사의 행실을 없게 하는 것이 직분이요. 백성은 그걸 참는 게 직분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직분이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이제 독립신문 때의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고을 백성이 와서
지방관의 탐학과 부정과 여러 가지 학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세종조 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조선 기틀을 놓은 분이고 사실 세종조 때의 법제의 정비가 없었다면 조선 500년이 갈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됩니다. 워낙 그때 기틀이 놓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도 갈 수 있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세종 때 특히 부민 고소제라는 논쟁이 지금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등장합니다. 그 세종의 법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후대만이 아니라 조선 중기 율곡 같은 분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민 고소제라는 논쟁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독립신문의 논의와 맥이 닿습니다. 그 당시 세종조 때 약 10년에 걸쳐서 심각하게 조정해서 고민했던 것이 백성이 관리를 고소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 고소된 관리를 처벌할 것이냐. 아까 전에 독립신문에 문제됐던 상황과 굉장히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토론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심각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서론격으로 우선 세종은 굉장히 법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우대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대언 정연이 개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어가 앞에 뛰어들어 온 자가 있사오니 율에 의하여 교형의 처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매우 옳지 않다. 만일 그런 법률이 있는 줄을 알고도 감히 뛰어들었다면 율이 응당 이와 같으려니와 무지한 사람이 어리둥절하여 갈 바를 모르고 뛰어든 자를 역시 이런 율로 죄를 준다면 어찌 옳겠느냐. 다시 율문을 참고하여 아래라 하다. 자, 여기 살펴볼 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대언이라는 꽤 높은 벼슬에 있는 정연이라는 당시 신하가 말하기를 자 임금의 이 가마가 지나가는데 앞에 확 뛰어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은 교형은 목을 매다는 형,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에 처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세종이 어떻게 대답했냐. 세종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은 고의가 없다. 범의가 없다. 자, 이게 형사재판에서 고의, 범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종은 근대 형법학을 익히지 않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의와 고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 부분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뇌물을 받는다는 범의나 고의가 있었느냐, 청탁을 한다는 고의나 범의가 있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형사재판에서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세종은 바로 이렇게 고의든 뭐든 따지지 않고 교수형의 처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할 때 그 사람은 어리둥절하여 이렇게 뛰어든 거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교수형에 처하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늘 놀라운 것은 그러면은 임금이고 당시 세종이 조선조의 특징이 있더라도 그래도 임금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풀어주라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율문을 참고하여 아래라. 자기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이 다른데 자기 생각을 알려주고 다시 법도 한번 더 살펴보고 의논도 더 해보고 내한테 다시 아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제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보통법의 굉장히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세종은 굉장히 이렇게 체화하신 훌륭한 임금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민고소 논쟁이 어떻게 됐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훌륭하고 뛰어난 임금이었는데요. 그런데 부민고소 논쟁에 있어 이제 처음 부분 총 3개를 보겠는데 첫 부분입니다. 세종 7년인데요. 거기 좌사관 유계문이라는 분이 이제 상소를 하면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 글씨 보면 관리로서 만약 관민의 재물을 착복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호를 징계하고, 아주 근대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잘못한 관리가 있으면 백성이 고소하도록 허용하고 그 관리가 잘못한 탐호를 징계하라, 이렇게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 집현전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이런 신진 논의들이, 개혁적인 논의들이 굉장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 임금이 말하기를, 노란 글씨 보면 좀 신중합니다. 세종은. 그래서 부민으로서 수령의 고소를 금지하는 법을 세웠던 것이니 이는 곧 후한 기풍이다. 두터운 기풍이다. 옛날에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은. 그러나 탐폭한 관리들이 그 금령을 믿고 기탄 없이 자행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굉장히 부작용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범한 바는 작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관리는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관리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세종이 그 견해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조 판서를 하고 있던 허조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완강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중에 조는 고집불통이야, 이런 말이 실록에 남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완강한데 뭐라고 하냐면, 죄가 경할 것 같으면 경솔이 체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함부로 이렇게 보직 유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락이 일단 여기서 그냥 중지가 됐습니다. 이제 골치 아프게 그 의견도 대립되고 막 이러니까 일단 거기서 결론을 못 내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13년에 가서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임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한 것을 부민이 그 오판을 정소하고 개정을 청구하는 것 같은 것이야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령이 막 함부로 오판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옛날에 그 고소 금지해 놓은 것에 같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을 쓰셔요. 자기의 부득이한 일. 이게 동양고전에 그렇게 흔히 있는 말이 아닌데, 자기의 부득이한 일, 자기 부득이지사라고 했는데, 김홍우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그 정치학계 원로이신 분이 이것을 서양의 기본권 개념에 흡사하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는 말은 번역한 이런 뉘앙스가, 냄새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득이지사, 자기의 부득이한 일, 그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기본권에 가까운 거예요.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을 탄압을 하면은 나의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꿈틀거리는, 이거는 내가 인간이라면 양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일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득이지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명목이 이미 성립되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이제 이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허조가 등장했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고려가 500년을 유지한 것은 오로지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부민의 수령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게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것과 같아서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자, 고려 500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 뒤에 고려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 과연 살펴볼 것이고, 근데 이 허조라는 대신이 해석하기에는 고려 500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민 고소, 백성이 함부로 관리를 고소해서 관리를 벌 주는 것을 끊었기 때문에 그 왕조가 유지됐다. 이런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제 더 이념적인 논의를 펴는데, 백성의 수령에 대한 관계, 백성의 관리에 대한 관계가 아들의 아버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관계와 같다. 여기서 아들의 아버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고소, 이것은 동서고금을 털어서 굉장히 문제시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있던 그리스에서부터도 유티프론이라는 대화편을 보면은 유티프론이 아버지 고소하러 간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거기 잠깐 서봐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유티프론이 자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맹자에 보더라도 그 맹자가 순임금을 칭찬하면서 순임금이 예를 들어 순임금에게 그 아버지가 만약 그 아버지가 순임금에 굉장히 못되게 한 그 아버지인데 고수라는 아버지가 만약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순임금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다. 그 아비 고수를 업고 동해 해변 멀리 끝까지 가서 평생 숨어 지낼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천륜인 것을 말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고소하도록 하면은 일륜 질서, 천륜이 허물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한 적이 있지만 이 국정농단이라면서 재판 그 이름은 붙여놓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유라라는 자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고발하고 자기 어머니를 단죄하도록 검찰이 새벽에 그렇게 데려가고 난리가 났었죠. 천륜을 거스르는 것이고 동서고금의 지혜를 거스르는 것인 만행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문명 대한민국, 그 문명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검찰이 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검찰에 그런 일을 한 분들은 크게 반성해야 되고 검찰 내부에서 그런 반성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함부로 사회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임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백성과 관리의 관계에서 함부로 부모 자식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도대체 백성이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백성과 관리의 관계는 그런 천륜의 관계가 아니죠. 그 부분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것은 이 북한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집권하던 그 무렵 초창기에 북한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하냐 하면요. 우리 조선민족은 한 가족과 같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호소력이 있죠. 우리 조선 당시 식민지 일제에 억눌리다가 우리 핍박받던 조선민족은 모두 한 가족과 같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서로 돕고 잘 살듯이 앞으로 서로 돕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선전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막 노래 지어가지고 막 부르게 합니다. 수령은 어버이고 당은 어머니라고. 거기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권진이란 분은 다시 다른 견해를 펴요. 백성이 고소하는 것을 금하면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기탄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장차 고의로 오결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내다보고 있으시죠. 자, 고소하는 것을 금하면 꺼리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서 심지어는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생길 것이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자, 그렇게 또 거기서 결정을 못 내고 또 일단락되고 제3회로 넘어갑니다. 이게 세종 15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5년에 임금이 소장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장을 수리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그의 원역함을 풀게 하고 오판이 있더라도 수령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원역함도 풀 수 있고 명분은 엄수되어서 두 가지가 다 완전하게 되고 폐해는 없을 것이다. 이 세종의 속마음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했어요? 고소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령은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고소도 못하게 하면 너무나 원악함을 풀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령은 처벌하지 않으니까 상하 질서 같은 것은 깨뜨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중간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조계생이라는 이 분이 아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을 오판한 수령을 비록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벼슬은 파면시키십시오. 뭔가 제재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숭선이 이분이 이제 그 임금의 뜻에 가까운 걸 해요. 천하에 어찌 원역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정치가 있겠습니까? 서경도 인용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웃으며 자, 이제부터 수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소장 때문에 관리에게 죄 주는 일이 없게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다 원만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독립신문의 예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려하던 바, 권진, 조계생 이런 분들이 우려하던 바가 일어났지요. 자,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럼 이와 대비되어 약 세종조로부터 200년 전 영국 마그나 카르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근대 법치의 초석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의 부분이에요. 그게 한 60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2번 조항에 누구든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짐으로부터 토지, 성, 특권 또는 권리를 박탈당할 경우 짐은 즉시 이를 반환한다. 재판을 한다고 하죠. 자기 동료, 대등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재판을 받아야 어떤 권리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짐은 조속히 이에 관한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Do full justice. 그래서 완전한 재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세종이 했던 그 고소를 수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완전한 재판일까요? 불완전한 재판이죠. 판결을 내리더라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불완전한 재판이요.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재판을 하여야 된다. Do full justice를.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완전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세종조가 갔더라면 우리도 다른 길을 걸었을지 몰라요. 그것은 제도가 가진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제도와 체제의 힘은 굉장히 무섭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처럼 굉장히 뛰어난 그 학자가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체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지역 풍토나 인종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국의 에스닉한 어떤 구성이 그 사람들의 핏줄이 어떻게 되어서 영국의 풍토가 거기 사계절이 어떻게 되어서 보다 영미를 만들어낸 갈림길은 do full justice 한 이 제도와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제도와 체제가 같은 한반도에 같은 비슷한 인종의 남쪽과 북쪽에 천지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53번을 보면 비슷한 게 이어집니다. 짐의 부왕 헨리와 짐의 형 리처드가 지정한 살림의 해체 또는 보유에 관한 재판, 후경권에 관한 재판, 다 재판이 나와요. 수도권에 관한 수도원에 관한 재판이 어떻게 돼요? 짐은 조속히 이에 관한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 계속해서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는 말이 여기 말고도 또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61번 이 항목이 이제 완전한 재판과 더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주목할 만합니다. 노란 글씨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40일 시작. 40일 이내에 짐이 구제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재판관이 이를 구제하지 아니할 때 25명의 봉신은 그 권리 침해가 정당히 보상될 때까지 전국의 일반 평민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짐의 성, 토지,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또는 그 외의 가능한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짐을 구속하여 탄압을 가하기로 한다. 놀랍죠? 짐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일반 평민과 더불어, 심지어 신하가 일반 평민과 더불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왕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밖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라도 짐을 구속 탄압하기로 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다. 왕도 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이 또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사고가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것을 법 아래 평등, 법 앞에 평등, 룰 오브 로라는 식으로 당시 명확하게 정식화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살아갔습니다. 후대에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이 지금 존중하는 법치 또 법 아래 평등 이게 기원이 여기에 있구나. 후대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찾은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해석입니다. 당시 그렇게 다 안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에 가고 뒤에 그것을 또 받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를 받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신문의 그 어떤 사설,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독립정신의 말 이런 것을 오늘날 다시 한번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마그나 카르타처럼 그 이후의 방향의 초석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고 부민 고소제도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세종대의 논의를. 자, 그러면은 다음을 보면 그런데 구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위에 보면 그런데 하나 제한이 있는데 신체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왕이나 왕비, 왕의 자녀의 신체는 이렇게 침해하지 말라고 하고 구제를 받았을 때에는 곧 그들의 충성을 원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치적인 지혜입니다. 아까 왜 아랫사람이 윗사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제했습니까? 당시 신분 질서가 다 무너질까 봐. 이때도 영국도 신분 질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받으면 싹 씻고 충성관계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백성도 억울함을 풀면 싹 씻고 다시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세종조보다 약 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태조 왕건 이 무렵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려 초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태조의 자, 전임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임금이 신라의 품계와 관직과 군읍의 호칭을 모두 촌스럽다 하여 완전히 새로 거쳐 여러 해 동안 시행하였으나 백성들이 익히 알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되었다. 이제 다 신라 때의 호칭으로 고치되 그중 알기 쉬운 것은 새 호칭을 따르도록 하라. 이 고려사에서 제가 옮겨온 부분인데 고려사가 다 번역되어서 인터넷에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금은 궁예를 말합니다. 유명한. 자, 그러면 궁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서론격으로 말씀드리는데 역시 고려 태조가 법의 감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예는 신라의 모든 호칭을 완전히 고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니까 이 고려 태조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신라 때 호칭 쓰고 그중 알기 쉬운 것 좀 고쳐서 금방금방 그거 이렇게 오히려 알기 쉽게 되는 것은 새 호칭을 따르도록 하라. 이게 뒤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태도가 굉장히 보통법적 태도입니다. 영미에서 발달한 태도예요. 그걸 함부로 전부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 싹 갈아엎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루어져 온 관행과 관행을 존중합니다. 이루어져 온. 관행은 약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나쁜 관습이라고만 보는 것은 그것은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행 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악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고치면 돼요. 부분적으로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싹 갈아엎어야지. 그런 태도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사회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주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곳의 계열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관행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고쳐야 될 부분은 확실히 고쳐나가고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마침내는 엄청난 변혁을 한 evolutionary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진화적인 혁명을 한 것이 영국과 미국입니다. 이 두 계열에, 그래서 영국도 혁명이라 그러고 미국도 혁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국 혁명, 미국 혁명 계열과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계열은 대립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를 따라야겠느냐, 그 모델에. 프랑스 혁명으로 다 뒤집고 결국은 왕정복고가 되고 막 사회가 진통을 겪죠.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다가 다시 그 사회주의를 유지하지 못했죠. 역사적인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모델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태조는 이렇게 감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좋은 태조가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퇴해지자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났는데, 짐이 그 위태로운 뒤를 이어받아 이처럼 새 나라를 이룩했으니 만신창이가 된 백성을 다시 힘들게 한 것이 어찌 나의 본뜻이겠는가. 그래서 왕실의 친척이나 권세 있는 집안에서 포악하게 굴면서 약자를 업신여기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없는지를 어찌 알겠는가. 자기가 그 뭐 천리안도 아니고 어찌 다 알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 한 몸으로 어찌 집집마다 찾아가 친히 살펴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지한 가신들을 노급에 보낸다면, 그런데 또 자기 가신을 이렇게 막 조사해보라고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 드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마음대로 마구 긁어모을 것이니 그대인들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막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협잡과.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나옵니다. 억울하다는,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 가운데 억울하다는 송사를 제기하는 자가 있는데도 관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이들의 죄과를 숨기고 비호하니. 문제를 딱 지적하고 있죠. 백성이 호소하는데 관리가 거기를 끊는다. 자,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노란 글씨 보면 남의 허물을 숨겨주는 것을 어진 일이라고 여겨 보고하지 않으니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실정이 이러하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겠는가. 그래서 그 송사를 수리해서 해결해 주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손까지 벌을, 자손까지는 좀 심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훈작 내린 거를 박탈하고 뭐 그런 것에 관계될 수 있겠죠. 벌을 내릴 것이며 공이 많고 죄가 적은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상벌을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고려 태조 초기에 부민고소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민고소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이 억울한 점을 소송하게 하고 그것을 고쳐주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백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차 소환하여 먼저 곤장 10대를 쳐서 명령을 어긴 죄를 다스린 다음 혐의를 논제하라. 그래서 고의로 심리를 지연시키면 또 그것까지 문책하고 권력을 믿고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보고하라. 상당히 철저하게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고려 광종대로 가요. 고려 광종이 4대 임금인데 고려 광종대에 과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종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득세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이제 역사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누가 그 역모를 꾸몄대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뭐까지 여기서 불똥이 튀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참소하는 게 일어나서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종이 자기 상전을 고소하고 자식이 그 아비를 참소한 결과 감옥이 항상 넘쳐나 별도로 임시 감옥을 설치하였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고소를 했을 때 공평히 판결을 내리고 엄정히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그걸 다 이렇게 뭡니까? 그런 것을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아비를 참소하는 것과 갖다 이렇게 같이 붙여버리죠. 백성이 관리를 소송하는 것을.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때 금지시키고 그것이 아까 조선조의 허조가 말하는
고려가 금지시켰기 때문에 500년이 갔습니다 하는 상태가 되어서 세종조의 부민고소제 논쟁이 있고, 그때 그런 결론이 나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독립신문까지 그렇게